1890년 7월 29일 프랑스 작은 마을 오베르쉬르와즈. 뜨거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밀밭에는 바람이 불었고 황금빛 밀이 물결쳤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구름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까마귀들이 울부짖으며 날았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37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고 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로, 작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계단을 올랐고 혼자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밀밭이 보였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저 밀밭을 그렸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많이 그렸어. 수십 번, 수백 번. 이틀 후 그는 죽었습니다. 동생 테오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한 화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천재의 쓸쓸한 종말이었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37년의 짧은 생, 그중 겨우 10년만 그림을 그린 화가,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고 평생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화가라 불렀고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수억 명이 사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외면받던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불타는 예술혼을 가진 화가가 되었는지, 왜 평생 고통받으며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외로웠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853년 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목사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빈센트 빌렘 반 고흐. 그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 테오도르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경건하고 엄격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화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했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섬세한 감성을 지녔습니다. 빈센트는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또 다른 빈센트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태어났다가 죽은 형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채 무덤에 묻힌 아이였습니다. 어린 빈센트는 자주 묘지에 갔습니다. 교회 옆 묘지에는 작은 묘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자기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이 죽은 형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마음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죽은 형을 대신하는 존재일까요? 부모님은 나를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의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준데르트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고 풍차가 천천히 돌았으며 하늘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았고 교회 종소리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빈센트는 6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안나, 테오, 엘리자베스, 빌레미나, 코르넬리스. 그중 특히 테오는 빈센트와 가까웠습니다. 4살 아래 동생이었지만 형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둘은 함께 들판을 뛰어다녔고 함께 새를 관찰했으며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빈센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썽을 피웠고 선생님을 걱정시켰습니다.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빈센트는 학교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새끼 새를 보았고 조심스럽게 만졌으며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반 친구가 그 새를 잡으려 했습니다. 빈센트는 화를 냈습니다. 싸웠고 소리를 질렀으며 선생님에게 혼났습니다. 왜 그랬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새를 지켜야 했어요. 빈센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작은 생명들에게 끌렸습니다. 들판의 벌레들, 풀잎의 이슬, 하늘의 구름.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빈센트는 특별한 아이예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빈센트는 왜 저럴까요? 아버지는 엄격하게 대했고 어머니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동생 테오만이 형을 이해했습니다. 형, 나는 형이 좋아요. 어린 테오가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빈센트는 집을 떠나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제벤베르엔이라는 작은 도시의 학교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빈센트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친구가 없었고 선생님들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동생 테오가 보고 싶었으며 들판과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였습니다. 새, 나무, 집,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동안에는 외로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붓을 들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빈센트, 잘 지내니? 테오가 너를 많이 그리워한단다. 어서 집에 돌아오렴. 하지만 빈센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3살이 된 빈센트는 다시 학교를 옮겼습니다. 틸비르의 중학교였습니다. 더 큰 도시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술 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빈센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격려했습니다. 빈센트, 너는 화가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빈센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집안은 종교적이었으며 화가는 허황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무시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싫었을까요? 외로움이 너무 컸을까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빈센트는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고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빈센트,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삼촌이 도왔습니다. 빈센트 삼촌,
그도 빈센트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헤이그에서 미술품 상회를 운영했습니다. 구필 화랑의 지점장이었습니다. 빈센트를 우리 화랑에서 일하게 하지. 삼촌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16살의 빈센트는 헤이그로 갔습니다. 1869년 7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빈센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긴 방황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했습니다. 묘지의 작은 묘비, 죽은 형의 이름, 외로웠던 기숙학교, 그리고 붓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순간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훗날 꽃 피울 예술의 씨앗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물들일 열정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천재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빈센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외로운 소년이었고 길을 잃은 청년이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헤이그는 큰 도시였습니다. 1869년 16살의 빈센트가 도착한 곳은 번화한 거리였고 북적이는 사람들이었으며 끝없이 오가는 마차들이었습니다. 구필 화랑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지점을 둔 미술품 거래 회사였고 부유한 수집가들이 드나들었으며 귀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림을 정리했고 손님을 맞이했으며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며 배웠습니다. 렘브란트의 어둡고 깊은 초상화들, 밀레의 농민들을 그린 소박한 풍경들, 코로의 부드러운 빛과 나무들. 빈센트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예술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만족했고 상사들은 칭찬했습니다. 빈센트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1873년 20살이 된 빈센트는 런던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템스 강이 흐르는 거대한 도시, 안개와 석탄 연기가 자욱한 곳,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곳. 빈센트는 그곳에서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하숙집 주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유제니 로이에르, 19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고 쾌활했으며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생각났고 밤에 잠들 때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빈센트는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74년 여름이었습니다. 유제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제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빈센트, 미안해요. 저는 이미 약혼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었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빈센트는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웃음이 사라졌으며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숙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신앙에서 위로를 찾고 싶었고 사랑의 고통을 잊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화랑 일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부자들에게 그림을 파는 일이 무슨 소용일까요? 예술은 돈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빈센트는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술을 돈으로 사려 하지 마십시오.
상사들은 화를 냈고 삼촌은 실망했습니다. 1876년 빈센트는 해고되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남아 교사가 되었습니다. 램스게이트의 작은 기숙학교였습니다. 월급은 없었고 방과 식사만 제공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해졌으며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빈센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대했고 친절했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전도사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즈로어스의 감리교회였습니다. 목사를 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했고 병자를 위로했으며 설교를 도왔습니다. 빈센트는 처음으로 설교단에 섰습니다. 1876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신의 사랑에 대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감동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센트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없었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고 동생 테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877년 초 빈센트는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암스테르담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진학, 교회사, 철학. 그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책을 읽었고 노트에 필기했으며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언어는 복잡했고 개념은 난해했으며 시험은 가혹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할까? 그는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도사 양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시험이 쉬웠고 3개월만 공부하면 되었습니다. 브리셀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무너졌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화랑에서 실패했고 사랑에 실패했으며 교사로도 목사로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안 받아준다면 혼자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1878년 12월 빈센트는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로 갔습니다.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석탄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었으며 가난한 광부들이 땅 밑에서 일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고가 잦았고 병이 돌았으며 사람들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빈센트가 도착한 마을은 바스메였습니다. 초라한 오두막들이 늘어서 있었고 길은 진흙으로 질척거렸으며 아이들은 헐벗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빈센트가 대답했습니다. 빈센트는 그곳에서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임명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광부들의 집을 방문했고 병자를 돌봤으며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일주일째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빈센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밤새 아이 곁에 있었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울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광부들처럼 살았습니다. 낡은 오두막에서 지냈고 검은 빵을 먹었으며 자신의 옷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몸은 야위었으며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광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십니다. 빈센트는 웃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광부들은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달랐습니다. 함께 흙을 만졌고 함께 땀을 흘렸으며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광부들은 빈센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다른 목사들과 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설교하지 않았고 함께 아파했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중 한 사람입니다. 빈센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1879년 1월이었습니다. 탄광이 무너졌고 많은 광부들이 갇혔습니다. 빈센트는 구조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무너질 것 같은 갱도 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외쳤습니다. 갱도는 좁았고 공기는 탁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남자,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젊은이, 의식을 잃은 아버지. 그는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붕대를 감아주었고 물을 먹였으며 기도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안 자고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빈센트 목사님은 진정한 신의 종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 과격합니다. 체면을 생각해야지요. 그들은 빈센트를 해임했습니다. 26살의 빈센트는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보리나주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으며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신은 그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혼자 탄광 지역을 걸었습니다. 검은 땅과 검은 하늘, 고된 노동과 짧은 삶. 그곳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 땀 흘리며 일하는 손, 아이들의 슬픈 눈빛.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필과 종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렸습니다. 광부들을, 그들의 가족을, 가난한 집들을, 황폐한 풍경을. 그리는 동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붓을 들면 고통이 가셨습니다.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존엄을 되찾았고 아름다움이 드러났으며 의미가 생겼습니다. 동생 테오가 찾아왔습니다. 1880년 8월이었습니다. 형을 찾아 보리나주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초라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만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형, 무엇을 하고 계세요? 테오가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 빈센트가 대답했습니다. 테오는 형의 그림을 봤습니다. 서툴렀지만 힘이 있었고 거칠었지만 진실했으며 기술은 부족했지만 영혼이 있었습니다. 형, 화가가 되세요. 테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형은 그림을 그리세요. 빈센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화가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기초도 없었으며 재능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겠다. 화랑 직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며 전도사도 아닌 바로 화가, 붓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림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에 실패했고 직업에 실패했으며 신앙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림 앞으로, 자신만의 길로, 세상이 아직 모르는 천재의 길로. 1880년 가을, 빈센트는 브뤼셀로 갔습니다.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 다니기 시작했고 해부학을 배웠으며 원근법을 공부했습니다. 매일 그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 발, 얼굴, 몸 반복해서 그렸고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재능은 부족했지만 열정은 넘쳤습니다. 동생 테오가 돈을 보냈습니다. 매달 생활비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빈센트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테오는 파리에서 화랑 직원으로 일하며 형을 지원했습니다. 형, 열심히 그리세요.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거예요. 테오는 믿었습니다. 1881년 4월, 빈센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에텐이라는 마을의 목사였습니다. 빈센트는 그곳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들판을 걸으며 그림을 그렸고 농부들을 스케치했으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사촌 K를 만났습니다. K 포스트리커. 최근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다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K,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K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명확한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냈고 찾아갔으며 간청했습니다. K의 부모는 화를 냈고 K는 그를 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K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K의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충동적으로 손을 촛불 위에 올렸습니다. 이 고통만큼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K의 아버지는 촛불을 껐습니다. 나가십시오. 또다시 실패한 사랑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에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헤이그로 갔습니다. 1881년 12월이었습니다. 헤이그에서 빈센트는 화가 안톤 마우베를 만났습니다. 마우베는 빈센트의 친척이었고 성공한 화가였으며 인정받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빈센트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빛을 보세요. 그림자를 관찰하세요. 마우베가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유화를 처음 배웠고 색을 섞는 법을 익혔으며 붓 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마우베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빈센트가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엔 후르니크,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추운 밤을 떠돌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지엔은 감사했고 빈센트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화가가 그런 여자와 산다니. 마우베는 실망했고 가르침을 중단했습니다. 가족들은 화를 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빈센트는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시에는 술을 마셨고 화를 냈으며 빈센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고 시엔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1883년 9월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여전히 테오의 돈으로 살았으며 여전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부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드렌테 지방의 황량한 늪지대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혼자 오두막에 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검은 흙, 갈색 나무, 잿빛 하늘, 가난한 농부들, 힘든 노동, 단순한 삶. 빈센트는 밀레를 동경했습니다. 농민화가 밀레처럼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난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1883년 12월, 그는 부모님이 계신 민원으로 갔습니다. 2년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농부들, 배 짜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어두운 색조로, 무거운 붓질로, 거친 터치로. 1885년 4월, 그는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오두막 안, 램프 불빛 아래에서 5명의 농부가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 수척한 얼굴, 피곤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 첫 걸작입니다. 그는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테오는 그림을 파리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거칩니다. 화상들이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실망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의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자주 다퉜지만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장례식 후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안트베르펜으로 갔습니다. 벨기에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빈센트는 미술 아카데미에 등록했고 루벤스의 그림을 보며 배웠으며 일본 판화를 처음 접했습니다. 밝은 색들이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단순하고 대담한 구도, 평평한 색면과 강렬한 선. 빈센트는 매료되었습니다. 색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했고 치아는 썩었으며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1886년 2월 빈센트는 결정했습니다. 파리로 가겠다고. 동생 테오가 사는 곳으로, 예술의 중심지로. 그는 테오에게 편지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테오, 나를 받아줘. 테오는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었고 평생 지켜온 약속이었으며 그의 재능을 믿었습니다. 파리는 빈센트를 변화시켰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카페가 가득했고 화랑이 많았으며 예술가들이 북적였습니다. 테오는 몽마르트르의 아파트에서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테오는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달랐습니다. 방은 금세 어질러졌고 물감 냄새가 진동했으며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참았습니다. 형이 행복하면 돼요. 빈센트는 화가들을 만났습니다. 에밀 베르나르, 폴 시냐, 카미유 피사로. 인상파와 신인상파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밝은 색을 사용했고 빛을 그렸으며 새로운 기법을 실험했습니다. 처음에 빈센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밝게 그리죠? 그는 물었습니다. 빛을 보세요. 빈센트. 색을 느껴보세요. 피사로가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파리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봄의 나무들, 샌 강의 반짝임, 카페 테라스의 사람들. 빛이 달랐습니다. 네덜란드의 잿빛과 다른 맑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는 팔레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대신 노란색을, 검정 대신 파란색을, 회색 대신 보라색을. 색이 폭발했습니다. 단기 영감의 가게를 자주 찾았습니다. 미술 재료상이었습니다. 단기 영감은 가난한 화가들에게 외상으로 물감을 주었고 그들의 그림을 가게에 걸어주었으며 팔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걱정 마세요. 언젠가 팔릴 거예요. 영감이 위로했습니다. 빈센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배경에 일본 판화를 가득 그려 넣었습니다. 일본 판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우키요에였습니다. 단순하고 대담한 선, 평평한 색면, 강렬한 구도. 빈센트는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예요. 그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수십 점의 일본 판화를 모았고 벽에 붙였으며 베껴 그렸습니다. 단기 영감 초상화 뒤에도 자화상 배경에도 일본 판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나는 일본 같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는 꿈꾸었습니다. 빈센트는 배웠습니다. 팔레트가 밝아졌습니다. 어두운 갈색과 검정 대신 노랑, 파랑, 초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질도 변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자유로우며 더 표현적으로. 그는 몽마르트르를 그렸습니다. 언덕의 풍차, 카페의 사람들, 파리의 거리. 색이 살아났고 빛이 춤추었으며 생명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여전히 팔지 못했고 여전히 테오에게 의존했으며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내 그림을 사지 않는가? 테오와 자주 다퉜습니다. 형,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나는 이미 34살이야. 빈센트는 외쳤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고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잠을 자지 않고 그렸습니다. 테오도 지쳤습니다. 형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고 예민했으며 까다로웠습니다. 1888년 2월 빈센트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갔습니다. 아르리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 거기서 빛을 찾겠어. 일본 같은 햇살을 찾겠어. 그는 테오에게 말했습니다. 아르른 빈센트를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파란 하늘, 노란 밀밭, 초록 과수원. 그는 감탄하며 그렸습니다. 아르레 포rum 광장,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 연작, 노란 꽃잎, 노란 꽃병, 노란 배경. 생명력이 폭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빈센트는 해바라기를 사랑했습니다. 태양을 향해 피는 꽃, 바로 나 같아. 6개월간 그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렸고 편지를 썼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그는 계획했습니다. 노란 집을 빌렸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밝았고 햇볕이 잘 들었으며 그림을 그리기 좋았습니다. 그는 집을 꾸몄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걸었고 침실을 정리했으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폴 고갱이 왔습니다. 1888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고갱은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빈센트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험이 풍부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빈센트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왔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고 함께 산책했으며 함께 밤새 예술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갱은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빈센트는 자연을 보며 그렸습니다. 고갱은 계산했습니다.
빈센트는 감정으로 그렸습니다. 네, 그림은 너무 거칠어. 고갱이 비판했습니다. 네, 그림은 영혼이 없어. 빈센트가 반박했습니다.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빈센트는 불안해졌고 예민해졌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88년 12월 23일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싸웠습니다. 고갱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빈센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빈센트는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랐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귀를 신문지에 싸서 근처 술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 주세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피투성이었고 의식이 없었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갱은 파리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청이 들렸고 환상이 보였으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간질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미친 화가를 쫓아내야 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빈센트는 고립되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평생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에 실패했고 직업에 실패했으며 우정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림마저 팔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점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면 다시 붓을 들었고 캔버스 앞에 섰으며 계속 그렸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를 계속하게 했을까요?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으며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려야 했습니다. 붓을 들면 살아있다고 느꼈고 색을 칠하면 의미를 찾았으며 캔버스를 채우면 영혼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말하고 싶어. 그는 테오에게 썼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 속 깊은 곳의 것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미친 화가라 불렸지만,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9년 5월 8일, 생 레미 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수도원 건물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자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르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방이 주어졌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창문 하나.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으며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화구를 가지고 들어왔고 캔버스를 쟁여두었으며 붓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려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는 신음소리가 울렸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렸습니다. 창밖의 밀밭을 그렸습니다. 황금빛 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을 본 그대로 그렸습니다. 물결치듯, 춤추듯, 살아 숨쉬듯.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렸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어두운 나무였습니다. 불꽃처럼, 소용돌이처럼. 빈센트는 사이프러스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위험이 있어. 그는 테오에게 썼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빈센트는 정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꽃을 그렸고 장미를 그렸으며 나무와 풀을 그렸습니다. 색이 폭발했습니다. 보라, 파랑, 초록, 노랑. 살아있는 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왔습니다. 7월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환각을 보았고 경련을 일으켰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복하면 다시 그렸습니다. 그림이 나를 살게 해. 그는 믿었습니다. 1889년 6월, 빈센트는 놀라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본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소용돌이 쳤고 달이 빛났으며 사이프러스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는 밤에 작업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봤습니다. 실제로는 침실에서 그릴 수 없었지만 기억과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하늘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별빛은 흘렀고 구름은 회전했으며 우주 전체가 춤추었습니다. 하늘은 정지해 있지 않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흐르고 변해. 붓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이 섞여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혼돈이 있었고 질서도 있었으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두운 집들, 밝은 창문, 교회의 첨탑, 사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폭풍 같았습니다. 격렬하고 역동적이었으며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빈센트의 마음이었습니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빈센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희망이었고 그의 고독과 열망이었으며 그의 광기와 천재성이었습니다. 테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형,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누가 사겠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그림이야. 하늘이 왜 저래? 화상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이 소용돌이 친다니 말도 안 돼. 비평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빈센트는 슬펐지만 계속 그렸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해할 거야. 밤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우주가 속삭였습니다. 계속 그려. 멈추지 마.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불었으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빈센트는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더 절실하게 그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려야 해. 급박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연작을 그렸습니다. 뒤틀린 나무들, 고통받는 듯한 가지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들. 빈센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 나무 같아. 뒤틀렸지만 살아있어. 겨울이 왔습니다. 1890년 1월. 빈센트는 다시 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물감을 먹으려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렸고 의사가 달려왔으며 격리실에 갇혔습니다. 2달간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붓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죽느니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는 간청했습니다. 3월이 되어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꽃 피는 나무들을 그렸습니다. 꽃 피는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테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카의 이름도 빈센트였습니다. 새 생명을 축하하며 그립니다. 순백의 꽃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났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1년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테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파리 근처 오베르슈르와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폴 가셰 박사가 살았습니다. 화가이기도 한 의사였고 정신병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였습니다. 가셰 박사가 형을 돌봐줄 거예요. 테오가 약속했습니다. 1890년 5월 16일.
빈센트는 생레미를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파리를 지나 오베르로 향했습니다. 5월 20일 오베르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프랑스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었고 밀밭이 펼쳐졌으며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셰 박사를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이해했고 빈센트를 격려했으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찾으세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라부 여관의 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짐을 풀었고 화구를 정리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하루에 한 점, 때로는 2점씩 그렸습니다. 70일간 80점 이상을 그렸습니다. 오베르의 교회를 그렸습니다. 어두운 건물, 구불거리는 길, 소용돌이치는 하늘. 불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렸습니다. 폭풍 전의 하늘, 흔들리는 밀, 날아가는 검은 새들. 불길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가셰 박사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슬픈 눈빛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나만큼 슬퍼 보여. 빈센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테오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화랑에서 문제가 생겼고 돈이 부족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습니다. 테오도 아팠습니다. 빈센트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테오에게 짐이 되고 있어. 자책했습니다. 평생 동생 돈으로 살았어. 그림은 팔리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7월 6일 파리에서 테오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테오는 피곤해 보였고 아내 요한나도 걱정스러워했으며 아기는 울었습니다. 빈센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베르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야. 확신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빈센트는 그림 도구를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해는 뜨거웠고 하늘은 푸르렀으며 밀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빈센트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누가 쐈을까요? 그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관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의사를 불러요. 가셰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빈센트, 왜 이랬어요? 빈센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슬픔은 영원할 것입니다. 테오에게 전보가 갔습니다. 테오는 급히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7월 28일 밤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빈센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테오, 미안해. 빈센트가 말했습니다. 형,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테오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의 그림은 위대합니다. 세상이 언젠가 알아볼 거예요. 빈센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까?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은은 동생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7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중 10년만 화가로 살았고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으며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습니다. 7월 30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셰 박사, 베르나르,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관은 해바라기로 덮였습니다. 빈센트가 사랑했던 꽃이었습니다. 오베르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밀밭이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테오는 무너졌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 평생의 친구를 잃은 아픔. 그는 울며 말했습니다. 형은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세상이 몰랐을 뿐입니다.
빈센트가 죽고 나서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신문에는 작은 부고 기사만 실렸습니다. 화가 반 고흐 사망. 37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위대한 화가였다는 것을, 그 그림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테오는 형의 작품을 모았습니다. 수백 점의 그림, 수천 장의 드로잉, 편지들, 모두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 아팠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테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신경쇠약이 왔고 몸도 쇠약해졌으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91년 1월 25일, 빈센트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테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1914년 테오의 유해가 빈센트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베르의 공동묘지, 밀밭이 보이는 언덕,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고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남았습니다.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고 수백 점의 그림이 있었으며 큰 빚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빈센트와 테오의 편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평생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빈센트의 생각이 담겨 있었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편지들을 출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예술가였구나. 편지를 읽으며 사람들은 빈센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요한나는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전시회였습니다. 몇몇 화랑에서, 몇몇 도시에서. 하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색을 보세요. 이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천재의 작품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1901년 파리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71점의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감자 먹는 사람들, 자화상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화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비평가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 고흐는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화가라 불렀고 그림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프랑, 그 다음에는 몇천 프랑, 점점 가격이 올랐습니다. 20년 후에는 수만 프랑에 팔렸습니다. 50년 후에는 수십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00년 후에는 수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987년 해바라기 한 점이 4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990년 가셰 박사의 초상이 8,2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단 한 점 400프랑에 팔렸던 그림들이 수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빈센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며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아, 이것이 영혼이구나. 해바라기를 보며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생명은 이토록 아름답구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보며 사람들은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외로움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전 세계 수백 개의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줄을 섭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가 감동받습니다.
오베르의 작은 마을, 이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밀밭, 그가 묵었던 여관, 그가 묻힌 묘지. 사람들은 찾아와 꽃을 놓고 묵념하며 그를 기억합니다. 책이 쓰였습니다. 수백 권의 전기, 수천 편의 논문, 끝없는 연구. 빈센트의 삶과 예술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며 배우려 합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삶을 재현하고 그의 고통을 보여주며 그의 천재성을 기리는 영화들, 수억 명이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할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명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빈센트가 사랑받는 이유는 다릅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으로 그리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렸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27살에 화가가 되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2,000점 이상을 그렸습니다. 그는 사랑이 깊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색과 빛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림에 담겼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고통받았습니다. 정신병, 외로움, 가난, 실패. 하지만 그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계속할 수 있구나. 내 고통도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빈센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27살에 시작해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하세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고독해도 괜찮습니다. 혼자였지만 그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창조의 원천입니다. 진실하게 사세요.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때 그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빈센트가 그랬듯이 1890년 7월 29일 오베르의 밀밭, 37세의 화가가 쓰러졌던 그곳. 지금도 밀은 자라고 바람은 불며 해바라기는 피어납니다. 빈센트는 거기 없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캔버스 위에서, 색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붓으로, 색으로, 그림으로 사랑하세요. 용기 내세요. 계속하세요. 당신의 삶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빈센트 반 고흐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림보다 더 귀한 것, 희망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좌절할 때 빈센트를 기억하세요. 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